금리 인하가 누굴 위한 금리 인하예요? 한은 총재가 한 어떤 행보는 제가 볼 때 아주 잘못됐다. 10억짜리 집이잖아요. 2억 갖고 살 수 있나요? 5억 이상 있어야 되지 않나요? 아니죠. 지금 삽니다. 아, 그래요? 지금 서울 아파트 값이 어쨌든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을 하고 있다. 네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나와요. 또 보니까 1분기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전년 대비 2배로 급증했다. 이런 뉴스도 요즘 나와요. 근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1분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꺾였다. 근데 1분기의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네요. 일단 소재가 그밖에 없잖아요. 아직 정확하게 1분기는 정확 데이터가 안 네네. 나왔으니까. 1월, 2월까지는 토지 거래가 풀면서 서울 거래가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1월 달만 해도 한 2,000건 뭐 이런 것들이 2월 달 되면 늘었다가 3, 4천, 5천 됐다가 갑자기 3월에 9,000건 터집니다. 9,000건 터지니까 피크잖아요, 일단. 그 전년에 되면 전년에는 8,500건이었어요. 그 피크 때가. 9,000건 터지고 나서 한 5,000대로 줄었어요. 그랬다가 요번에 지금 다시 또 한 6,000대로 갔어요. 6월 달에 요번에 다시 지금 2,300건이거든요. 6월 23일 기준으로. 2,300건이면 한 달 조금 더 남았으니까 4,000건을 줄 거예요. 네. 그럼 반토막 됐잖아요. 그러면 피크 때보다는 가라앉는 건 사실인데, 우리 뭐 주식 전문가시니까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은 주가 상승은 페이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페이크 장세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정부가 왜 대책을 빨리 안 내느냐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볼 땐 거래량 줄고 있고 이렇게 뭐 여유롭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내년에 입주 물량이 부족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대책이 던져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일각에서 불안해하는 내년도에 그 주택 공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상승이 일어날 것이라는 불안감,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일단 언론에서 이거 강력하게 이제 또 언론 플레이가 나올 거고, 실제 MB 정부 때요, 2012년에 좀 입주 물량이 적었습니다. 네. 기억을 더듬으시면 그때 주택 가격이 약보합 하향세였습니다. 그럼 그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분명히 말씀 올리지만 반값 주택을 갖다 강남 지역에다 강력하게 공급하겠다고 신호를 줬잖아요. 그걸로 시장이 반응을 했어요. 그럼 이번 정부도 지금 신속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던져준다라면 내년에 입주 물량 부족으로 인한 공급으로 인해서 주택가격이 오를 거다 해서 지금 많이 샀잖아요. 산 분들의 가격이 너무 높아졌잖아요. 지금 쫓아가기 힘들어요. 스트레스 DSR 들어오고 정부가 그런 대책을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입주 물량으로 인한 주택 시장의 뭐 폭등이나 상승을 막을 수가 있죠. 결정적으로 아까 정치적인 얘기가 뭐 100%는 아니지만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 정부는 거기에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 자거우면하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인 건 맞잖아요. 변동성을 줄여주니까. 그러면 그것이 지방선거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지금 신속하게 정신 차리고 좀 대책을 밤새워라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거 뭐 크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LH 업무 보고 받으면 이제 예상 가능한 주택 공급 확대 택지들이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수치 계산해서 이거는 바로바로 한다라고 딱 던져주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3기 신도시에 대한 공급 빠르게 하겠다. 이것을 발표하면 되는데 그거보다는 도심 재개발 재건축 여기에다 이제 무게감을 좀 두어서 그게 정말 의아해요. 저도. 네. 그것도 왜 그럴까요? 왜 그동안 오히려 좀 비판의 대상이 됐던 신도시, 3기 신도시에 대한 공급을 빨리 늘리겠다는 말을 못하는 이유,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준비를 못한 것 같아요. 아직은. 업무 보고를 정확하게 못 받았고, 그리고 건설사들의 상태가 이복현 원장이 나가기 전에 정리를 다 했잖아요. 이게 과연 그러면 이게 공급을 확대하게 되고 신속하게 하게 되면 건설회사들한테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이 있잖아요. 네. 이게 건설회사의 지금 PF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는데 과연 이 리스크가 진정이 될 수 있고 정리가 될 수 있는가, 혹시라도 잘못되지 않을까를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장고구태 바둑에 악수 나온다고 쓸데없는 생각보다는 이미 그걸로 인해서
주택시장이 동맥경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그냥 확실하게 던져주면 전혀 저는 이 시장에 대해서 이 들뜬 이런 형태들을 충분히 잠재울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수도권 집값은 지금 뭐 불장이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지금 뜨거운데, 근데 또 지방은 미분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아주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네네. 같아요. 이런 현상은 결국 또 다른 문제를 낳을 것 같은데 어떤 문제들이 나올까요? 뭐 건설회사만 문제이지 특별히 문제가 있을까요? 지방에 분양한 네, 건설사들만 어려울 건설회사와 것이다. 거기에 자금을 대출한 기관들인데 물론 제2금융기관들이 좀 있죠. 근데 그 제2금융기관들이 여러분 아시면 은행이 막 우리가 2008년 글로벌하고 2009년 부도 11년인가요? 그 부산 3호 저축은행 사태. 네. 이 저축은행 사태 이후로 16년 동안 엄청 많이 늘었거든요, 금융기관이. 그럼 금융기관이 지금 우리가 없어서 예고를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몇 개 없어진다고 문제가 생기나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럼 몇 개 없어지는 게 의도적인 거냐?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탐욕을 부리다가 생긴 거잖아요. 네. 그건 당연히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정리가 돼야죠. 정리 안 하고 이것을 정부가 대출을 해주고 밀어주고 이게 빚덩이가 불어나잖아요. 이런 부분을 갖다 이복효 원장이 사임하면서 분명히 얘기를 던졌고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냉정하게 판단해서 이것을 정리해주고 가는 것이 조금의 손실의 개념에서 만약에 10%의 손실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가지고 거래량이 받쳐줘서 시장에 다시 순환하는 형태를 취한다라면 이것이 또 상승 효과가 뭐 10% 이상이라면 상쇄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고 던져주면 된다는 좀 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그 어떤 외피적인 어떤 대책보다는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다 체크할까 해서 제가 볼 때는 가이드 충분히 던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가 우려하는 그런 사태가 우리가 IMF 때도 그때는 힘들었지만 벌떡 일어났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버블이 너무 꼈잖아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IMF에서도 이미 여러 번 경고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따르는 게 정석이라는 건 누군지 알잖아요. 그럼 정석을 향해서 가야죠. 힘들더라도. 그 부분을 이번 정부가 냉정하게 정신 차리고 가야지 뭐 이것저것 저것저것 쉽게 말해서 관료놀이 하다가는 정말 이제 대한민국에 좀 큰 충격이 올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지방 미분양 아파트 이게 지금 11년 8개월 만에 악성 미분양이 네네. 최대다 이런 뉴스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수도권과 지방의 이 온도 격차가 참 큰데. 네네. 그 부분, 네. 예. 그 말씀하시다가 제가 답변이 조금 센 것 같은데, 지방의 미분양은 저는 뭐 예견된 거라고 이미 예전부터 말씀드렸고, 그러면 요번에 이제 추경 속에서 뭐 많게는 1조, 적게는 3천억 정도가 파트별로 지금 미분양 매입의 어떤 뭐 리츠 펀드로 쓴다고 하거든요. 이번에 발표한 게. 근데 그 부분으로 조금 소화를 한다고 보더라도 결정적인 건 뭐예요? 왜 미분양이 날까요? 비싸니까. 네.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건 네, 결국 그리고 또 살 비싸고, 이유가 없으니까. 네, 그리고 샀을 때 내가 거주용으로의 개념이 아니라 투자용으로 할 때 의미가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실수요가 부족해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 가격이 내려와야 되는 그 과정인 거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요. 워낙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서울은 거주의 목적을 떠나가지고 투기 수단이 돼버렸잖아요. 전국에서 물론 특히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가 풀면서 그게 뭐예요? 계속 언론들은 이 서울이 불장이고 계속 살아날 것처럼 지방은 소멸할 것처럼 네. 지금 계속 이제 보도를 해왔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방에 있는 자산가를 할지라도 서울을 집을 사둬야겠구나. 투자든 투기든 거주든 이사를 가든 그런 마음에 그 각지에 있는 자산가들이 갑자기 몰려든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방을 더 좀 수요를 가수요까지 없애버리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현상은 어차피 겪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예전에 그 MB 때 16만 원이었습니다 미분양이. 그때 6만 원. 그럼 그때 생각해 보면 주택 가격이 이렇게 오를 일이 없잖아요. 네. 미분양이 16만 원인데 그러니까 전혀 걱정할 상황이 아니란 거죠. 건설회사들이 자체적으로 대주단과 협의해서 분양가를 낮추고 이러다 보면 소진이 돼요. 소진이 돼야 되는데 지금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 오른 가격과 소득이 지금 많이 안 늘었잖아요. 네. 그 소득이 축적돼 가지고 그 만나는 균형점이 생깁니다. 미분양이 났을 때.
이때 소진이 되는 게 정상적인 어떤 이 자산 시장의 어떤 이 알고리즘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갖다 너무 과대 지금 해석해가지고 마치 나라가 망할 것처럼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방 미분양에 대해서 그 예전에 했던 정책대로 다주택자들이 결국은 살아날 거니까 추적되면 그러면 다주택자들한테 그쪽의 주택들을 매입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해 주거나 세제 혜택들을 좀 동원하고 주택을 매입했을 때 주택 매수자가 충분히 부담 가능할 수 있는 대출 여건들을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거꾸로 서울은 몰리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 규제를 세게 하고 그러면 말로는 풍선 효과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땐 균형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런 정책들이 좀 나오면 지방이 이제 좀 많이 조정이 됐으니까 제가 볼 땐 미분양이 좀 소진되기 시작하지 않을 것인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 3년 안에 소진될 거라고 보는데 가격이 문제겠죠. 가격이 좀 더 조정받으면 저는 소진될 거라고 봅니다. 정부에서 그걸 나서가지고 자꾸 할 필요 없다. 시장 논리에 따라서 그렇죠. 살기 위해서 가격 깎으면 그 가격에 싸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고 당연히 살게 그렇게 되죠. 가야지. 누가 옛날 오래된 집에 살고 있겠어요. 요새 뭐 보니까 LH 같은 곳에서 그 미분양, 악성된 그 미분양 물량들을 좀 사주겠다라는 뭐 사줘야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오잖아요. 이럴 필요가 없다는 사준다는 거죠. 개념이나 이제 환매 조건부로 해서 뭐 좀 돈을 투입해서 준공 현장을 만들겠다. 명분은 좋습니다. 뜻은 뭐냐면 그게 이제 분양가의 50% 정도 수준에서 자금을 투입을 해주고 타 기관들이 이제 같이 출자를 해가지고 준공을 시키는 거예요. 네. 준공을 시키는데 그럼 분양가의 50%니까 환매 조건부니까 준공이 됐을 때 빼가겠다는 거예요. 빼가면은 준공한 사람들은 그 부분을 대출로 메꾸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이자 금융비용이 발생하니까 분양가를 낮출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의 어떤 시나리오 낮춰서 시장에서 소화되게 그거를 생각하는데 마시는 것처럼 이 도덕적 해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야? 망하려고 그러면 나라가 사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조심스럽게 던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 물량이나 이 부분을 뭐 1만 호 정도를 일단 던졌단 말이에요. 50%로 산다는. 네, 50 산다는 게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매입은 매입인데 형태가 판매 조건부예요. 판매. 샀다가 준공이 되면 다시 그 돈 받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중물이 분양해서. 없고 PF 유동성이 좀 부족하니까 그거를 지금 풀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좋은 뜻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그 현장이 지어지긴 할 거 아니에요. 결국은 맞춰지는데 시장에서 원하는 가격이 2억인데 이 맞추는 가격의 기준을 갖다가 3억으로 하면 당연히 또 미분양이겠죠. 근데 분양가의 50%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환수가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시행사와 대주단이 손해를 감수하고 원금은 살렸잖아요. 100%는 아니지만 파산이면 더 손해가 크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금융기법을 활용해가지고 전부를 하면 이제 국민의 비판을 받으니까 이 부분을 지금 시도하는데 이걸 좀 양호한 편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하여튼 그 7월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더 이제 DSR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내려갈 걸로 예상을 했는데 네. 지금 이 반대 현상이 벌어져서 하여튼 이거 정부에서도 그렇고 정책 당국에서 이거 그대로 두고 볼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거죠. 한국은행에서도 뭐 특별히 입장이 있나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를 제가 욕하고 싶은데요. 왜 이렇게 뻘짓을 자꾸 합니까? 지난번에 그 얘기가 나왔어요. 유동성, 양적 완화. 우리 사상 처음으로 양적 완화를 그 한국은행 총재 입에서 나왔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좀 연세가 드시지 좀 이상해지신 건지 가계부채의 심각성에 대해서 논문을 쓰신 분이에요. 잘 알아요. 알면도 불구하고 기웃기웃대면서 은행들이 정부한테 밀어요 자꾸. 정부가 거시건전성 강화 대책을 예전에 금리 인하할 때도 얘기했거든요. 거시건전성 강화 대책을 밝혀서 금리를 인하한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취약적인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신호가 그렇게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러면 강력하게 금융위원회나 이 실무 부서진과 정부가 지금 교체기잖아요. 이런 것들이 된 다음에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데 무슨 뭐 옆치기 하듯이 툭 내려버리잖아요. 물론 일부 학자들은 금리 인하, 그 은행 좋아하잖아요. 금리 인하해도 스트레스 금리 들어가니까 이자 수익은 더 좋아질 거야 아마. 그러면 이게 가만히 보면 금리 인하가 누굴 위한 금리 인하예요? 중소기업하고 자영업자의 취약을 지원한다? 지금 이자가 불어가지고
뭐 2%의 내던 이자를 1.5로 낮춘다고 이자가 줍니까? 부담이 좀 주는 거지. 그러면 이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한계기업이라고 하죠. 한계기업이 중소기업이 지금 44.8%예요. 그럼 거기는 지금 시장 수요가 이렇게 부동산으로 인해서 부동산에 빚어지는 부정적인 영향이 이미 예전 보고서에 다 나와 있고 한은에서도 발표했어요. 가계부채 증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다 알아요. 알면서 그러면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본다라면 유지를 해줬어야 돼요. 네. 그리고 올렸을 때 더 올렸어야 돼요. 그거 다 안 했잖아요. 그 요리조리 피하면서 물론 잘했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볼 때 전혀 못했거든요. 오를 때 못 올리고 내릴 때 못 올려서 결론이 뭐예요? 환율이 올라와가지고 국민들이 물가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러면 가처분 소득이 줄잖아요. 가처분 소득이 주니까 주택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대출을 늘려져 버리니까 이게 시장에 지금 억지로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한은 총재가 한 어떤 행보는 제가 볼 때 아주 잘못됐다. 그리고 기껏 하신다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호주, 캐나다, 우리나라 경제는 똑같다는 얘기도 예전에 했었어요. 시스템이 네. 거기에 맞춰서 가겠다고 했는데 호주, 캐나다 올릴 때 안 따라 올렸거든요. 내릴 땐 따라 내려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거를? 눈치 보기 정책, 금리 정책, 통화 정책 이런 정책으로 흘러가서 중심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독립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볼 때 올릴 때 더 올렸으면 부동산 가격에 폭락을 하고 큰 쇼크가 와도 충분히 우리가 감당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나면 부동산 시장이 이제 동맥경화가 풀리죠. 왜? 택지 가격이 내려가면 건설업자들이 사가지고 분양할 수 있는 택지가 많이 나올 거고 또 수요자들은 축적된 비용과 근접하게 되니까 균형점에서 수요가 발생하잖아요.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내기 싫은 거예요. 네. 자기 임기 때는 안 터뜨리겠다 이런 그 뭐라고 표현하죠? 자기만 나는 내 피하겠다. 순서만 지나가면 된다. 나만 임기만 지나가라 이런 개념이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예전에 좀 존경했는데 요즘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실망했습니다. 상당히. 하여튼 이것이 어쨌든 가져올 후폭풍 엄청날 것이다. 뻔히 잘 압니다. 한 총재가. 알면서도 그러니까 꼭 조건부를 던지잖아요. 한은은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정부가 거시 건전성 강화 대책을 밝혀서 내린다. 정부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정부가 제대로 안 했다. 나중에 면피하려고. 그런 식의 어떤 한은 총재의 워딩은 국가 경제에 대해서 안전성이나 어떤 미래 예측 가능성을 좀 감소시키는 역할만 하지. 그러니까 한율이 지금 다시 뭐 내려가는 것 같다 다시 또 1370원 됐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나타내는 게 아닌가. 한은 총재의 행보가 제가 볼 때는 더 강력하게 금리 당분간 없다. 네. 구조조정, 생각해보세요. 구조개혁과 구조조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경제 조건 상태에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굳이 내려가지고 환율이 올라서 물가는 오르고 뭐 이런 다 같이 봐야 되지만 그건 좀 제가 볼 때 지금 행보가 명쾌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지난 그 상승 때 그 40대 이후까지도 뭐 주택을 사면서 오를 거라는 기대감으로 맞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살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좀 있었는데 지금 2030 세대가 다시 영끌 매수를 3040. 3040 네. 다시 영끌 매수를 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많이 나오죠. 아직도 살 사람이 있나? 이런 의아해하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게 사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요. 두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거 또 집값 계속 오르는 거 아니야? 10년 동안 봐왔는데 이게 또 다시 올라갔네. 특히 서울만 얘기하는 겁니다. 서울 수도권도 좀 약하고 서울이죠. 네. 서울에 집값이 더 올라가면 이제 더 못 사겠구나. 근데 7월에 스트레스 DSR 한다?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겠죠. 그럼 사둬서 그러니까 포모 심리라고 하잖아요. 지금 네. 안 사면 못 사나. 이게 지금 불이 붙었잖아요. 이걸로 지금 따라 붙었는데 영끌 때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영끌 완 때 다들 어땠어요? 그리고 영끌 완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거든요. 경매 물건 많이 나오잖아요. 그분들이 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지금 하시는 분들도 아마 50% 이상이 5년 거치 후 5년 혼합형 고정금리라고 해서 5년 동안은 고정금리인데 6년 차부터 변동금리예요. 6년 차에 변동금리가 이자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때 지금 힘들어하게 되거든요. 그게 실제로 2018, 19년, 20년에 샀던 분들이 지금 경매 물건으로 나오는 거예요. 못 버티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이게 두 번째 지금
펌핑하는 거거든요. 누가 나서서요? 정부하고 금융위원회가 나서서 대출 풀어줘가지고. 그러면 가계부채가 심각하다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 40 세대 입장에서는 더 이상 정부를 못 믿겠는 거예요. 아, 이거 정부에는 탐관 오리들이 많구나. 어쩔 수 없이 이건 주택가격 터질 때 터지더라도 나는 안 터지겠지라는 기대감을 하나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게다가 주위에 갑자기 우리가 강물을 건널 때 저기서 갑자기 댐을 틀어가지고 조금 있으면 큰 무서움이 오는 것을 예지가 되지만 나는 아니겠지 하고 건너갈 수 빨리 건너면 건너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횡단보도 건널 때 저기서 차가 오는데 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고 그럴게요. 뛰어가게 되잖아요. 지금 그런 심리처럼 확 달라붙은 거거든요. 근데 차는 오고 있잖아요. 그럼 조금만 늦으면 어떻게 돼요? 사고 나죠. 그러니까 지금 막 끝에 따라가는 분들이 2030, 40들의 그 어떤 태도라 그럴까요? 이 주택 매수 태도를 보면은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지 보다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후순위 그 조건부 대출을 정부에서 풀었다고 했잖아요. 1월에. 이거를 이미 막 퍼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위에서 그럼 나도 사야겠구나. 전세 끼고.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10억짜리 집이잖아요. 2억 갖고 살 수 있나요? 한 5억은 있어야죠. 네? 5억 이상 있어야 되지 않나요? 아니죠. 지금 삽니다. 아, 그래요? 그게 이렇게 벌어진 겁니다. 아. 아까 초반에 제가 뭐 후순위 담보대출 풀어줬다 그랬잖아요. 네네. 생애 최초자들이 전세 끼고 살 수 있도록 이게 이제 결정타입니다. LTV 80%인데 80%니까 계산하다 보면 10억짜리 집이면 전세 5, 6억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 2억 있어요. 그럼 2억 대출 받으면 되잖아요. 10억짜리를 2억 갖고 배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12억이 되면 수익률이 100%잖아요. 네. 이거를 정부가 지금 판을 깔아둔 겁니다. 그러면 전세 가격이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갭이 생기니까 투자율이 줄겠죠. 네. 그럼 전세 DSR을 시행해야죠. 전세 가격이 안정되게. 자, 여기서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전세를 7억으로 대출을 늘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사람들은 떼부자 되는 겁니다. 네. 그럼 그 나머지 그 제로성 게임이잖아요. 이 사람은 돈이 남지만 뒤에 사람은 안 남잖아요. 안 남다는 얘기면 또 대출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전 국토에서 이 자산의 개념에서 근로자들, 이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계속 유지되고 순환이 돼야 되는데 어느 지점에 하면 임계점에 다다르잖아요. 그럼 경제에 부담이 온다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보고서들에 다 나와 있고 지금 우리가 딱 그 시점이에요. 그런데도 펌핑을 하는 게 금융위원회예요. 네. 그래서 제가 금융위원회 이번에 없애는 거 정말 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금융위원회에서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냥 모피아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특별한 어떤 공적인 이익을 위한 어떤 전혀 명분은 아니죠. 없다. 네, 애초 발족이 그랬잖아요. 발족 자체가 금융위원회 법이 있습니다. 네. 보시면 건전한 금융 뭐 이러면서 금융 쪽에 포커스가 있어요. 은행들하고 증권회사들 먹고 사는 거 도와주는 형태로 바뀐 거예요, 정책반.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동양그룹 사태 때하고 라임, 옵티머스 사태 때 다 이미 금융감독원에서 보고를 했어요. 근데 이게 상위기관 형태로 잡아두니까 금융위에서 뭉개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검찰이 사건 뭉개듯이 그런 형태가 이어졌던 게 지금 금융위원회 모습이었어요. 네. 금융위원회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 국가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뭐 뚜렷한 정책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사고는 많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누적돼 가지고 드디어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요번에 이재명 정부가 괜히 그걸 원위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가에 도움이 안 되는 정책 방향들과 정책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가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금융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리 소문 없이 밑에 붙어 있으면서 마치 국가 국민을 위한 것처럼 위원회가 존재했지만 뒤로 보니까 결국 국가에 손해되는 행위들이 너무 벌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이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제가 볼 때. 하여튼 그렇다면 어쨌건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서 오르기 시작한 이 집값 이것을 잡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것을 다시 억누를 수 있는 정부의 빠른 대책이 일단 나와야 된다. 빠른 대책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금융위원회 디테일한 정책들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뭐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부터 해가지고 조건전세부, 뭐 후순위 담보 이런 것들은 다 좀 재단하고 시장을 좀 체크한 다음에 가면 되는데 이건 시간이 좀 걸린다고 보고 그러면
공급 대책은 그렇죠. 지금 3기 신도시 땅 있잖아요. 네. 뭐가 문제죠? 정부가 보증을 쓰고 가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좀 더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빨리 인지하고 네. 로드맵을 빨리 만들어서 발표해야 네, 이게 그- 잡힌다 부동산이. 네,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 거고 제가 볼 땐 선순환의 시작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하여튼 이런 전반적인 분석 요것에 대해서 한번 좀 더 팩트 체크 잘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정책 하시는 분들은 네, 어쨌건 이 부동산 다들 인정하는 거니까요. 이 네. 망국의 지름길이다. 네, 네, 맞습니다. 하여튼 뭔가 빠른 대책 세우시는데 뭔가 경고의 종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봅니다. 자, 이제까지 한문도 교수님 함께했고요.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